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올해의 국정감사 역시 그다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지금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일부 장관들은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심지어 여당으로부터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관들의 이런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장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장관직은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 드는 게 어제 국감을 본 소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청와대의 주요 임무라는 사실, 윗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정치가 살아야 행정부도 산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 쉬는 날입니다. 네, 예. 불수죠, 불수. 불수. 그 불월도 있고 네. 불화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자,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카피 진짜와 가짜 이렇게 아하. 정해봤는데요. 예. 요즘 뭐 레알 이런 말 많이 쓰죠. 레알이요. 사실 그 독일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뭐 왜 이걸 독일어 쓰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남유럽에서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이제 유럽 축구가 유행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다 젊은 보니까 친구들이 영어로는 이제 리얼인데 그러니까 레알 이렇게 쓰는데요. 가짜는 우리가 페이크.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얼 오어 페이크 뭐 이런 카피가 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 이거 감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진품 명품. 그렇죠. 음악 한번 깔아주시겠어요? 네.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어제 그제 화제였던 것이요. 배우 차승원 씨 얘기였습니다. 최고의 상남자, 좋은 아빠, 훌륭한 남편, 맞습니다. 멋진 인간. 예.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애들 엄마도 뭐 입에 침이 마르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아, 우리 PD도 막 그렇게 막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걸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전에 근데 이제 저도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칭찬할 만하죠. 예. 그 상황에서는. 멋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남투국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부선 씨, 의외로 이제 남방열사 뭐 이렇게 등극했던 그렇죠. 바가 있습니다만. 예. 이 대중들도 20년 넘게 차승원 씨 친아들로 알고 있었던 찬호아군. 전에 이제 몇 번 일탈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느닷없이 이제 친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차승원 씨 부부를 명예훼손 소송 제기하면서 이제 1억 원 요구한 사건인데, 요즘 우리 김혜민 PD도 굉장히 그 왔다 장보리라는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요. 예. 이게 막장 드라마보다 더 현실이 막장인 것 아니냐, 그 놀라움을 줬는데, 예. 그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차승원 씨는 마음으로 낳은 아이다, 내 아들이 맞다, 끝까지 가족을 지킬 것, 이렇게 밝혀서 낳은 아빠와 키운 아빠, 이 진짜 아빠는 누굴까, 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글쎄, 뭐, 저는 법을 잘 모르고, 네. 이 소송을 거신 분의 어떤 입장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자신이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년 넘게. 그런 상당히 거죠. 그건 고마운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명예훼손을 걸어야 하느냐. 그동안 양육비 문제는 뭐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글쎄요. 또 이제 사실 여부를 따져서 오히려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진짜와 가짜 공방은 차승원 씨 얘기 이제 진짜 아빠는 누구인가 얘기해 봤습니다만 어제 카피 감사합니다 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 국정감사 시작됐는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이제 54개 기관 감사가 시작됐는데 이 뉴스는 쏟아지고 국회의원도 지금 미디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센세이셔널리즘, 선정주의로 주목받으려는 나름 이제 깜짝 메뉴, 놀라운 메뉴 이런 것들 발굴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국감 기간 동안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와 의미 없는 이슈를 좀 잘 가리셔야겠다.
해서 오늘 카피가 진짜와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뉴스거리도 있는 거죠? 있죠. 뭐 예를 들면 전 어제 이 사드라는 키워드가 눈에 번쩍 들어왔는데요. 예. 국방위에서 뭐 야당 윤후덕 의원 질문에 한민국 국방장관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국가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데 예. 약간 놀란 것이요. 주한 미군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부인해왔고 우리나라 국방부도 사드 도입 예정은 전혀 없다. 이렇게 부인해왔는데 어제 처음으로 사드가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이지만 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요. 이제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 마찰 그렇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사드 체계 자체가 미국의 맞습니다. MD 체계가 이제 대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왜 MD 이게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그렇죠. 방어책이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그 방어 능력이 높아지면 공격 능력도 비례한다라는 생각 당연하죠. 때문에 이제 그런 이게 중국이라든지 주변 국가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도 북한이지만 재밌는 것이 토요일에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이 와서 전격 방남, 훈훈한 분위기 그랬는데 어제는 또 이 북한 함정이 NLL을 900m 정도 침범해서 사실은 거의 교전 직전까지 가는 상호 경고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은 무슨 생각이냐? 뭐 우리가 이런 질타를 하는데 사드는 이제 대북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과 G2 국가 간의 신경전 안에 우리가 또 놓여지는 면이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죠. 사실 예전에 TMD 지역 미사일 방어책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사실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어제 한민국 국방장관의 얘기 중에 김정은 얘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김정은이 평양 북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모처에 있다. 있다. 모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희 제작진 오늘 2부에서 자세히 이 문제를 기대됩니다. 우리 탈북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거고요. 국방위는 뭐 그런 문제를 좀 들여다봤는데 정무위는 이제 세월호 대책 질타가 주를 이뤘고요. 또 이 안행위 감사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공방 치열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법에 대한 이제 문제도 오늘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환노위가 좀 문제였는데 증인 문제로 12시간 파행을 이제 거듭하다가 뻔한 요식적 질문이나 파행들이 속출하는 이제 문제들이 보이고 있어서 어제 우려했던 대로 참 불편한 국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답변을 하는 장관들도 사실은 조금 더 이 자세를 성의 없이 지금 아니 어떤 분은 제가 봐도 좀 너무 고압적인 자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도 국민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고는 있지만 국민의 대표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그 레지티머시가 있다는 거죠. 정통성이.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잘 모르는 장관들은 저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것이 핵심 없이 호통만 치는 국회의원들은 지켜보는 국민들이 또 질타할 거니까 장관들은 그냥 성실하고 또 이제 본질에 충실한 자세로 뭐 준비된 내용들을 또 정부의 입장을 설파해주면 좋겠다. 상호간에 너무 이제 좀 뭐랄까 적대적 긴장감이 흐르면 국회가 점점 불편해지죠. 그렇죠. 첫날부터 이런데 이제 20일 지켜봐야 됩니다. 20일이 왜요? 왜냐하면 20일 동안 국감이 진행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10월 말까지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루 본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다른 뉴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귀국한 여성이 이제 어제 핫 이슈였고요. 이 유병헌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종편들이 얼마나 난리를 했을지. 어제 시작됐습니다. 벌써 시작됐나요? 어제 공항에서부터 생중계가 시작이 됐고요. 벌써 아주 기대가 돼요. 오늘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출국 예정인 한 여성, 바로 김현 의원인데요. 지금 이제 외통위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바꿔줬죠. 안행위 사퇴하라. 여기에서 이제 안행위에선 빠진 셈이 됐는데 10월 10일부터 또 열흘 동안 해외 시찰이 예정돼 있어서 준비 없이 국감에 참여한 외통위 위원이 아니었는데 국감 준비 못했을 텐데 이게 외유성 이 해외 시찰 아니냐 이런 또 논란도 있는데요. 조금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들어온 여성과 나갈 여성 한번 이제 어제 좀 시끄러운 뉴스가 됐었고요. 그렇군요. 그 외 정치권은 어제 이종걸 의원 인터뷰 하셨잖아요. 이제 결국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추대 방식이냐 경선 방식이냐 예. 가지고 아직도 오늘까지 논란이 있어서 이 후보는 어제 인터뷰하신 이종걸 의원, 그 외에도 우윤근 정책위 의장, 이목희 의원, 주승용 의원 이렇게 우리 4명인데. 이목희 의원 오늘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연속 가는군. 2명은 인터뷰 못하고 내일 선출이 되겠네요. 예, 어쩔 수 없는데요. 한 분은 인터뷰를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 우윤근 의원은.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우윤근 의원께서는 아마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네, 우윤근 정책위 의장이죠. 이분이 지금 추대론으로 분위기가 가다가 야당 내부에 민진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인데 중도 온건파 의원들이 경선해야 된다. 근데 요새 그쪽도 추대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쪽은 자기 쪽.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걸 인물이 의원하고 다른 주성경 의원하고. 네, 맞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지금 머리가 제일 아픈 사람은 신기남 선거대책위원장일 텐데요. 예. 어쨌든 내일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김현 의원 외국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김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수사는 지금 이제 2번째 출두해서 조사 끝난 것 외에 경찰이 나머지를 이제 수합해서 진위 여부를 따져서 뭔가 이제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예. 아직은 조용합니다. 물론 공무 출장이긴 하지만 네. 외국에 나간다는 거 이 수사받는 사람이 그것도 또 예의가 나올까 봐 저는 여쭤보고. 네, 경찰이 문제 제기하면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게 법리적인 판단인데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일 모레 출국 예정인데 예. 경찰에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네. 선거니까 저희가 모레 그 결과를 보고서 그렇습니다. 이제 당선인하고 인터뷰를 해야 될 텐데. 네, 원내대표가 누군지 그렇죠? 알려드릴 수 있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자, 거를 진짜와 가짜를 네. 구별하라. 원내대표도 고르셔야 되고 야당은 또 국정감사 국민들 잘 들여다봐야 되고 진짜 아빠는 누구인가 이런 논란도 있고 한데 오늘 핫한 노래 하나 들으시죠. 전 진짜 아빠는 기른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썸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썸 탄다 할 네. 썸입니까? 가사에 네. 보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예. 세상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구분하고 살아야죠. 야, 그 철학적인 얘기인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무뚝뚝하게 굴지 마 너희 힘든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요즘 나 듣기 싫어졌어 매일 아침 여기 문자에 눈을 뜨고 하루 끝엔 이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금 뉴스 매거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영선 전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사정치연합의 원내대표 선거 이제 내일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의 후보가 나와 있죠.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친노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우윤근 전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목희 의원 그리고 비노 진영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이종걸 주승용 의원인데요. 자, 오늘은 이목희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일일이 알겠습니까? 근데 대략 지금 상황은 괜찮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목희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본인한테 받는 여론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대략 이제 지금은 국감중이고요. 예. 선거운동을 하기 힘듭니다. 근데 아. 결국 무슨 아침이나 무슨 점심시간 이럴 때 전화를 하는 그 방법밖에 거의 없는데요. 그럴 때 이제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주 명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략 그렇게 감을 잡아보면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요, 지금 제가 이제 앞서 잠깐 분류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세간의 분류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목희 의원께서는 노동운동도 하시고, 네. 김근태계로 분류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김근태계의 인사를 친노로 분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분류가 되죠? 언론도요. 예. 저를 친노에 넣는 언론도 있고 또 비노라고 하는 언론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또 한때는 뭐 친노 강경파 이런 말이 있어도 요즘 또 그런 말은 또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언론이 근데 그러나 언론이 뭐 저 자신들 판단대로 부르는데 예. 그걸로 항의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뭐. 예. 아니, 사실, 그리고 제가 이목희 의원, 제가 볼 때는 강경파도 아니신 것 같은데, 강경파로 분류가 되세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 강경원근이라는 게 상대적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극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좌도 중도나 그 보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극우의 입장에서 보면 예. 우도 뭐 중도나 좌파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은 기계적으로 우리 구성원을 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아하, 당내에서도 그렇군요. 예, 뭐 좀 원칙적이고 뭐 그러면 아마 강경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아주 보수적인 공무원들의 평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예. 그분들의 얘기는 그분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좀 자신들과 다른 세계에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의 평가가 재미있는 평가가 이목희 의원은 전투적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들었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면 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지금 친노 쪽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 내에서 주류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류 비주류를 나눌 때, 예컨대 이전 지도부,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 때를 비교하면 그때는 비주류였다고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이제 당권, 그러니까 당 대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그럼 지금은 주류겠네요? 현재 아마 이른바 언론이 말하는 범친노라고 할까요? 예. 뭐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그 숫자가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네. 추대 방식이라는 게 내일이 선거인데도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추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류 쪽이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박영수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당이 지금 지지도가 바닥을 이루고 있는데 4명이 나와서 경선하는 모습이 지지자나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게 보기 좋겠는가. 뭐 언론은 계파 갈등, 뭐 대립 이렇게 보도를 할 텐데 이 예.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말씀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불균형하다.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인데 원내대표마저 이른바 그분들 표현을 빌면 이른바 주류가 가져가면 그럼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연직 비대위원인 원내대표를 이른바 비노 진영에 양보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네. 지금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어차피 계파가 존재하는 것은 현실인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게 되도록이면 뭐 계파가 존재하는 게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부정적인 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원내대표 되시면 이 계파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저는 사실은 저를 계파 소속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파라는 것은 조만간 대선 후보 또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게 계파인데 예. 우리 민평년에는 무슨 당장 당대표를 하거나 대선 후보로 나갈 사람이 없거든요. 예. 뭐 그리고 개파라는 모든 정당이 다 있죠. 사실 우리 당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데 새누리당 무슨 전당대회라든 무슨 뭐 원내 지도부를 뽑거나 하면 거기서 역시 뭐 친박, 친이, 비박 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파가 문제라기보다는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 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게 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누가 당권을 잡아도 아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다시 말해서 억울하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뭐 불만이 생길 소지가 거의 없는 것이죠. 지금 공정한가요, 근데? 누가요?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지금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있었거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이라는 거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시절이요? 그 이전까지 포함해서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제일 이제 불공정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인사와 공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인사를 말할 때 제가 생각하는 인사는 그렇습니다. 만약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분명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직책은 그걸 가장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장 잘하는 사람 혹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과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당직을 쫙 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 사람은 참 정책에 뛰어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전략기획에 뛰어나다. 이걸 당내에서는 대략 안다고요. 다 아는데 이런 데서 이제 자신과 친소관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사를 하거나 공천을 할 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공천도 지금 좀 불공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9대 총선에서 친노들이 대거 비례대표로 등장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100% 공정한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730 재보선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중요한 원인이 그 불공정성에 있었다. 공천의 불공정성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얘기죠. 그렇군요. 지금 말이에요. 아까 개파, 새누리당에도 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 개파의 숫자라고 보거든요. 개파가 한 둘 정도 있으면 한쪽이 욕먹으면 다른 한쪽이 대치하면서 올라가서 그 당에선 오히려 그런 개파의 어떤 관계가 긍정적인 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개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지리멸렬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은 크게 개파를 두 개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솔직히 한 서너 개 되잖아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언론은 13개라고 써놓은 언론도 있습니다. 130개는 아니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함, 비민주성, 비민주성이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이게 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초가 쌓이면요. 개파의 의미가 줄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정파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가치에 따라서 모여서 토론하고 무슨 방향을 내걸고 그걸 당내에서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근본은 역시 정체성에 입각해서 당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그 토대를 확실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성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종걸 의원하고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본인은 단일화 안 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윤권 의원하고는 그럼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듣기로 우윤권 의원은 초기에 이제 한때 일각에서 무슨 당이 어려우니까 합의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엔 제가 근데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경선을 하게 되면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나 최근에 보면 우윤권 의원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안 되면 선의의 경쟁과 협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의사정책 결정 과정이 너무 느리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현 의원 관련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저께인가요? 그때서야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참 아니 정치라는 거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모든 게 늦어도 되는 거예요? 유감스럽습니다. 조건대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물론 당장은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즉각 대응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만
그 사건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됐을 때 즉각 대응하는 것이 옳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우 의원은 세월호 직후부터 사실은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유족과 동고동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좀 작용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검경이 수사를 하면서 지나치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 경찰의 수사에 그다른 문제가 있다는 게 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국민께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리고 그런 점을 비롯해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여론에 너무 무감각하지 않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아직도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이라는 것은 이 국민을 이끄는 것보다도 국민과 함께 가거나 국민보다 한 2m 정도 앞서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지고 국민들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느냐인데요. 어떤 조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구성원 모두가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구성원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이 살려면 몇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선 당의 기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은 그러니까 정체성, 공정성, 민주성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당성을 복원해야 됩니다. 야당이란 게 단호하게 노해야 될 때 노를 하지 않거나 단호하지 못할 때 지지와 신뢰를 잃는 것이거든요. 야당성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뭐 전략기획, 홍보기획, 정책기획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끌어올려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지도부가 그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들을 잘 해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대폭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당이 활력이 생기고 소통이 자유롭게 되고요.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국민들을 더 모시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이 선거니까 내일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목희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신율의 출발사 지금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화타로, 이거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광복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특별시.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의정부의 금강 플래네타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열정. 밀라기지구 금강 플래네타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어제 오전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해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드물게 거기에 대해서 응사를 하고 그래서 뭐 교전 상황이냐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그런데요, 이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다녀간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일이어서 더욱더 그 의도라든지 좀 더 올라간다면 최고위급 대표단은 도대체 왜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포커스 장진성 발행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볼 텐데요. 장진성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졸업했고요. 중앙당 통일전선부, 요번에 내려온 김양건이 있는 통일전선부죠. 이 통일전선부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그리고 일본 산케이 신문의 컬럼을 게재했고 게재하고 있는 이 탈북 출신의 언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진성 발행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왔다가 3일 후에 총격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전략의 혼동이라고 보거든요. 전략의 혼동. 누가 네, 혼동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부재에 의한 전략적 혼동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이 그 어떤 대남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3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언론, 정책, 심리전입니다. 예. 김정일 정권 때에는 이 3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황병서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는 우리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공국 이후 최고의 북한 대표단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정도의 대표단을 보낼 정도면 북한은 사전에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적 수순을 밟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대남 전략의 저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뜬금없고 그리고 제가 앞서도 설명드린 그 전략의 3박자가 지금 깨진 상태거든요. 언론 정책 심리전. 예? 네. 예. 근데 지금 그래서 리더십 부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우선 그렇다면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단계적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 단계적 수순이 어떤 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최고위급 3인방이 내려오기 전에는 이른바 사전 조율이라는 게 있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사전 조율은 거의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계적 수준이라는 건?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과도한 집착력과 그리고 전문성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마치도 문학적 스토리를 엮어내도 이 감성적 측면까지 고려해가지고 대남 심리전을 해요. 예. 대남 전략을 강행을 하고요. 예. 단계적 수순이라고 할 때는 이번에 고위급 회담을 남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황병서 같은 인물은 뒤로 좀 아껴두었다가 점차적인 남한이 갈증을 느낄 때쯤 만나줘서 무엇인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대 이익을 얻어내고 수탈해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김정일 정권 때와 달리 굉장히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즉흥적이고 그 남한에 보내는 민영응원단 문제를 놓고도 이틀 만에 협의해서 취소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하니까 그 전략적 일관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진성 발행님께서는 통전부에서 심리전을 담당하셨었죠? 예, 예.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총격전과 이 북한 최고위급 사절단의 방남 두 가지가 지금 맞지가 않아서 지금 모신 건데, 그렇다면 최고위급 이거 뭐 단계적 수순도 안 맞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탐색전 차원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탐색해요? 일단 그 북한 정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 정권은 그 김정은이가 뭐 절대적 지도자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지금 그 김정은이로 말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부모 없는 고아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후견인이었던 장성택마저 이룬 정치적 고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 조직 지도부를 제기하기 전에 세계의 북한 학계나 그리고 언론계에서 북한의 핵심 권력을 군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북한의 핵심 파워 부서는 당 조직 지도부입니다. 예. 왜 이 당 조직 지도부가 이때껏 드러나지 않았냐면 군이나 내각이나 이런 부차적인 이런 상징적인 부서들은 고령의 명예직 간부들에게 주는 일종의 표창과 같은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모든 대내 실권은 당조직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당조직 지도부가 처음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바로 황병소입니다. 이 황병소가 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 출신이었는데 이번에 총정치국장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조직 지도부로서는 앞으로 김정은의 리더십 그리고 수령 이런 연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조작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남한에 대해서 어떤 좀 탐색전도 좀 하고 그리고 과연 적대의 개념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령 공백 지금 김정은이가 한 달 이상 잠적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수령 공백을 권력 파워로 무엇인가 대신 메우려는 그런 의도로 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요, 지금 수령 공백을 권력 파워로 메우고 탐색전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요, 탐색전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급박하게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통일부 쪽의 언론, 중앙선대위 같은 언론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3일 오전 중에 전화가 왔다. 그래서 오후부터 막 부산을 떨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전용기 타고 온 것도 사실 급하게 오느라고 전용기 타고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탐색전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도 나름 자기 체제 자존심이 있는데 예. 아무 때나 그렇게 결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아시안 게임 폐회식이라는 그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폐회식 참여를 통해 가지고 남한을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고위급들을 만나 가지고 과연 그건 근데 한참 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리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북한 내부에서 할 일이 많았죠. 가령 예컨대 장성택도 처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의 핵 주장도 해야 되고 이미 남한에 오기 전에 북한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타진을 했습니다. 강석주가 이번에 유럽 순방을 장기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어느 일개 간부가 북한 정권인 대변인 자격으로 이렇게 외국을 오랫동안 순방한 예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해보고 난 뒤에, 자, 중국으로부터는 그 실용 정책에 지금 무시당하고, 미국, 일본, 요번에 유럽까지도 이렇게 막히게 되니까, 예. 남한에 대해서 한번 좀 타진을 해보자.
탐색을 해보고 그래서 아마 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급박하게 온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지만 예.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계기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시안 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수령 공백을 권력 파워로 메꾼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공백 김정은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뭐 권력 내부에 아주 그 깊은 그 보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지금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발목이 어떻게 됐다, 뭐 수술을 받았다 하는데 그것은 아마 추측성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아니, 그렇게 뭐, 김정은이가 뭘 해가지고서, 요번에 아시안게임에 성적이 좋았다 그러고, 카파레드 하고 난리인데, 거기 황병서도 나가고, 최룡해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한민국 국방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김정은이 평양 북부에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 정보를 그런 것으로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두 가지로 보는데요. 우선 첫째는 북한 내에 정말로 수령 공백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게 첫째 의문이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김정일 때에도 계속 그래 왔었는데 일종의 그 수령 신비주의 이런 연출을 차원에서 한동안 이렇게 잠적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나타날 때에는 크게 나타났는데 만약 김정은이가 북방 어느 근처에 있다면 중국 방문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냐 하니까 세계 언론들이 김정은 그 신변 이상설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 그것이 그 거의 현실처럼 이야기가 됐을 때 갑자기 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과시를 그 반전의 과시를 좀 한다거나 뭐 이런 기획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유고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권력 공백이라는 게 이제 유고인데 이 권력 공백보다는 그렇다면 신비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요 김정일이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일이는 실제로 뭐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자신의 활동을 비밀에 붙이는 습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김정은은 자기의 모든 활동이 언론에 비춰지게끔 행동을 해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전략을 바꿔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그 권력의 중심을 과연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의 끝은 크게 그 차이가 나는데요. 이 수령 공백을 만들고 어떤 수령의 신격화 과시를 하는 것은 김정은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 조직 지도부가 하나요? 당 조직 지도부가 100년 거의 3대 세습 내내 이 수령주의 기획부서인 당 조직 지도부와 선동부가 합니다. 이들이 얼마든지 그 수령 제일주의를 연출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30살의 김정은이가 뭘 알아서 저희가 무슨 뭐 이런 경우에는 돌파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뭐 잠적을 해야 된다. 이런 정치 감각이 아니 김정일처럼 그렇게 있겠습니까? 한데 우리 언론들이나 외부 세계가 오히려 김정일 정권 때 그 독재에 오히려 세뇌된 것 같아요. 자꾸 예. 김정은을 권력의 중심으로 보는데 예. 이제는 그런 수령 제일주의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북한의 지금 수령이 바뀌어도 북한이 지금 변하지 않은 모습은 과거 김정일이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당 조직 지도부 시스템의 연장이기 때문에 수령이 한 달 이상 안 나와도 그리고 수령이 젊은 애로 바뀌어도 이게 북한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기획을 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뉴포커스의 장진성 발행인이었습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성 카우노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는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주얼.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